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봄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감독하던 중 기지의 모든 경보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눈앞의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에는 미사일이 한 발, 10발, 20발이 아니라 무려 30발이나 대기권에서 당신의 기지로 빠르게 날아오고 있다고 감지됩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는 요격 미사일 발사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미국 공군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의 작동 방식입니다. AGM-183A, 즉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 줄여서 에로우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지난 5년 동안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시험 결과로 인해 취소되고 잊혀졌지만 1년 전 공군이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완성해서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실패한 무기 설계가 공군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만든 비장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설계와 운용. 록히드 마틴은 2018년에 에로우 개발을 시작했고 곧 길이 22피트, 무게 약 6,600파운드의 설계로 결정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전개식 꼬리날개가 달린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와 노즈 콘속, 무동력 활공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켓 부스터가 미사일을 대기권 가장자리까지 올린 뒤 글라이드 비행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 미사일은 마하 20이라는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략 시속 15,000마일, 즉 24,000km에 해당합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지만 이렇게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사일은 마하 20의 속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러시아 측에서는 마하 27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요. 그리고 미국의 트라이던트2 DO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마하 24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에 가까워지면 노즈콘이 열리고 극초음속 활공체가 분리되어 마하 20의 속도를 유지한 채 지상으로 활공하며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이 속도는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일이 마하 5를 초과했다는 것만 언급되어 있으며 마하 20의 속도는 DARPA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시스템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쐐기 모양의 설계에서 파생될 예정이며 이 설계 자체가 DARPA와 미 공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술 부스트 글라이드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중발사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시스템 개발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 프로젝트 기반 무기 시스템 제작 시험 1억 4,700만 달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설계의 핵심이며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GV는 부스트 글라이드 궤적을 따라 극초음속으로 스스로 기동하고 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탄도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궤적은 전통적인 탄도 궤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력의 영향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HGV의 비행 경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양력을 얻어 더 오랜 시간 고고도 대기권에 머무를 수 있으며 설계 덕분에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 탐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측면에서 HGV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 정보가 거의 없고 계속 새로운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로우 설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쐐기 형태가 적용됐다는 것뿐인데 사실 이게 그다지 많은 정보를 주진 않죠. 에로와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에 가장 큰 설계 차이점은 발사 방식입니다. 최근 이 채널에서 다뤘던 중국의 YJ-17 같은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함정, 잠수함, 지상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에로는 공중발사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을 지상기지가 아닌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가장 명백한 이점은 비행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적 미사일 방어망의 탐지 및 대응 시간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공중발사 미사일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195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이후에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매우 위험한 보복 타격 수단이 되었고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좋은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패트리엇과 S-400 같은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촉진되었고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 시스템 간의 경쟁은 마치 끝없는 우노 리버스 카드 싸움과도 같아졌습니다.
미사일을 항공기에서 발사하면 비행시간 단축과 유효 사거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에로우 미사일은 발사 시 대략 1000마일, 즉 1600km의 작전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B1 랜서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B1 랜서의 실제 전투 사거리는 약 4500마일, 즉 7500km에 달합니다. 에로우 프로젝트가 처음 폐기되기 전, 그리고 프로젝트가 재부활하기 훨씬 이전부터 곧 분석할 내용이지만 에로우 미사일을 랜서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것이 실제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사일 운용을 쉽게 개조할 수 있어 원래 에로우 미사일 시험에 쓰인 B-52 폭격기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B 랜서 한 대는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면 에로우 극초음속 미사일을 31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한 대의 랜서는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폭격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한 대의 랜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미 공군 글로벌 타격 사령부 사령관 티모시 레이 장군은 이 계획이 B1 랜서 폭격기 한 비행대에 에로우를 실을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외부 하드포인트를 장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1 랜서 비행대는 일반적으로 18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 비행대가 외부 하드포인트에만 144개의 화살을 장착할 수 있고 내부 베이에는 추가로 414발의 에로우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B1 랜서 한 대의 가격은 미국 납세자에게 약 3억 달러가 들며 현대화 비용까지 포함하면 일부 추정치로는 4억 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에로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최소 1,50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한 대의 랜서에 31발의 에로우를 탑재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랜서 한 대의 가격이 8억 달러에 이르게 되고 이는 그 비행기에 적의 집중 표적이 되는 셈입니다. 지휘관들은 미사일을 적게 탑재한 여러 폭격기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에는 B-52 기단 일부를 개조해 에로우 미사일과 향후 개발될 다른 공중발사 극초음속 무기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에로우 프로젝트가 폐기됐기 때문에 공군이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52를 개조하려면 새로운 엔진과 통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시험용 항공기를 2대에서 8대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에로우 프로젝트가 취소되기 전의 계획이었고 이제 프로젝트가 부활한 만큼 계획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공군이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녹화 시점에서 여전히 관료적인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공군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면 상당히 인상적인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에로우는 적의 방공망을 단순히 돌파함으로써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경고 시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표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표적은 방어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에로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가능성이 낮은 일이지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 표적에 대한 성능은 고정 표적에 대한 성능만큼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극초음속 비행 단계에서는 플라즈마층이 미사일을 감싸기 때문에 탐지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제대로 통신할 수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공학의 정점이기도 하며 모든 첨단 기술과 고도로 전문화된 설계가 가지는 공통적인 부담, 특히 개발 단계에서 아직 표준화되기 전에는 고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작고 복잡한 부품이 많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AGM-183A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에로우의 널뛰는 성능. 에로우의 시험 성능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표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8월 자금을 받아 1년 내 B-52 폭격기 탑재 비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미 공군은 에로우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23% 증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슈퍼두퍼 미사일을 발표했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슈퍼두퍼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은 이 무기가 기존 미국 미사일보다 17배 빠르다고 설명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가 사실상 AGM-183A 에로우를 언급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로우는 처음부터 실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초기 부스터 로켓 비행 시험과 발사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후 실제 탄두가 포함된 전면적인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전면적인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군은 프로그램을 신속,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신속 배치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 이 프로그램은 5번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초기 시험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로 지연되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매우 기본적이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초기 무기, 항공기 인터페이스 통합과 B-52에 탑재된 에로의 장착 및 기계적 기능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중 2번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었고 내용은 비밀입니다. 이로 인해 핀 제어 시스템이 재설계됐습니다. 그 후 공군은 3번의 부스터 엔진 테스트를 계획했는데 하나는 시뮬레이션, 2번은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들은 모두 큰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통합 시스템이 핀 액추에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사일이 B-52 폭격기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공군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용하고 2번째 부스터 테스트이자 전체적으로 8번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역시 완전한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B-52가 미사일을 투하한 후에도 부스터 엔진이 전혀 점화되지 않아 결국 미사일은 포인트 모고 C구역 어딘가에 추락 착륙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긍정적인 점은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 투하됐고 핀 작동기가 완벽하게 작동함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자체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군은 12개 에로 미사일 조달을 위해 1억 6,100만 달러, 2022년 연구개발비로 2억 3,800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2021년 추가 시험에서 5월 B-52 폭격기가 루이지애나에서 알래스카까지 비행하며 에로 미사일 데이터 전송과 표적 감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앵커리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에로 미사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100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B-52는 600마일 넘는 거리의 표적에 모의 사격을 했습니다. 그 긍정적 이정표 후 부스터 엔진이 또 점화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일이 2021년 12월에도 일어났는데 이것은 미사일이 연속 3번째로 발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의회는 프로젝트 자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자원을 문제 해결과 추가 성공적인 시험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에로우 미사일이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에로우 미사일 부스터가 점화되어 예상대로 연소했고 미사일은 마하 5를 넘었습니다. 2달 뒤 같은 시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마지막 며칠 동안 최초의 완전한 실전 구성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지만 에로우의 운명을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스터 엔진이 문제없이 작동했고 이후 극초음속 활공체가 부스터 엔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에 시험장 센서가 오작동하여 공군은 이를 정확히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초음속 활공체와 탄두가 비행의 최종 단계에서 기대한 대로 작동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센서가 없었습니다. 그 후 곧 2023년 3월에 또 다른 AGM-183A가 시험되었고 이 시험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로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2걸음 뒤로 물러나는 악순환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의회는 이 무기가 정말로 그 모든 문제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00개의 에로우를 생산하는데 미사일 한 발당 약 1,49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으며 프로그램 자체에는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플랫폼 통합, 유지보수, 20년간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앤드류 헌터 미 공군 획득 담당 차관보는 미 공군이 이 미사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로우에 남은 2번의 시험은 이미 비용이 지불돼 계속 진행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유사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군사계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이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뛰어난 설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에로우가 바로 그런 무기여야 했고 2023년부터 에로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2번의 시험은 2023년 말에 실시되었고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공군은 이 새로운 기술의 역량에 대해 귀중한 통찰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로키드 마틴은 개발에 어떤 돌파구가 생긴다면 소량 생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기술적인 홍보용 멘트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막혀서 이 프로젝트를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3월에 마지막 시험이 실시되었고 에로우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것이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에로우가 미국 전역의 군 관계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동안 오퍼레이셔널 파이어스,
줄여서 오프파스라고 불리는 관련 프로젝트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오프파스는 달파가 AGM-183A의 본체를 개조하여 더 저렴한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로 재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랍게도 시험 단계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해병대 물류 트럭 뒤에서 발사된 최초의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일의 매우 중요한 설계 특징은 추력 조절이 가능한 로켓 모터였습니다. 에로 미사일은 부스터 엔진의 연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분리되지만 오프파스 로켓 모터는 조작자가 언제든지 엔진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구현은 미사일이 더 나은 성능을 내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거리 표적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버전의 에로 발사대는 육군의 M1075A1 PLS와 해병대의 LVSR 계열 차량에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시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파이어이스 프로젝트는 2022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에로로 돌아가보면 2025년 6월 프로젝트가 취소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뒤 공군은 한 가지 이유로 갑자기 부활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경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은 에로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합작 설계의 유사한 무기인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에빈 장군, 즉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이 2개의 극초음속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예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는 더 크고 전략적인 장거리 형태로 이미 여러 번 시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에로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해컴입니다. 인용문 끝. 이는 결함을 반드시 수정하고 무기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조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에로 프로그램에 3억 6,200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에로 프로그램 사무국은 바로 올해 첫 생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군이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무기를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보여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거의 10년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해온 중국에 미국도 이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홍보용 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 공군은 또한 비일랜서 폭격기가 에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부 파일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미사일 탑재 가능 기종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서도 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에로 미사일의 부활과 미 공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집하는 점은 의문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왜 지금일까요? 왜 끝난 무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까요? 2023년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 연구 예산으로 47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극초음속 기술은 미국 국방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그렇게 힘을 쏟고 에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데에는 사실상 2가지 이유만이 있습니다. 첫째, 극초음속 미사일은 드론과 함께 현 시대의 군비 경쟁의 핵심입니다. 물론 드론은 개발도상국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학기술과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국은 이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중국은 가장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과 가장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이유는 서방 동맹국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성장을 단순히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윌리엄 프리어 지정학 전략위원회의 국가안보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용하자면 몇 년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면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는 중국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서방 동맹국들은 해외 반군 진압과 국내 테러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대등한 강대국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결국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진정한 대등한 강대국 간 충돌을 본 적이 없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충돌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은퇴한 영국 비밀 정보국장 알렉스 영거경은 당시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로 우리는 중국이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이스라엘과 북한에 더 가까워진 또 다른 이유는
무기 전문화와 관련해 펜타곤 내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때 6개가 넘는 서로 다른 극초음속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만물 박사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주요 범주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하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극초음속 활공체였으며 에로우는 후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무기를 동시에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분산되어서 어느 한 프로젝트도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녹화 시점에도 여전히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기유빈 무기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미사일은 2027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세금으로 거의 20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는 한 기당 가격이 4,100만 달러에 달하며 개발 비용은 44억 달러, 생산 비용은 2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극초음속 무기 프로젝트들에 불과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비용만 봐도 왜 펜타곤이 제대로 작동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경쟁에 늦게 합류했고 뒤처진 수년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2023년 인터뷰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 공군 획득 기술 물류 담당 차관보로 근무했던 윌리엄 로퍼는 내가 펜타곤에 있었던 시절에는 전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도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용 끝. 주요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 외에도 미국은 또 다른 중대한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사일이 더 정밀해야 하므로 개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와 달리 핵탄두 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며 핵무장을 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개발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문 끝. 이 점을 고려해 미국은 여러 군사분해용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계속 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재래식 신속 타격 무기를 받게 됩니다. 육군은 이미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받았고 공군은 핵하미의 에로우를 받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뒤처진 또 다른 이유는 꽤 놀라운데 바로 풍동의 부족입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나라에서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겨우 26개의 풍동만 있습니다. 적어도 2021년 정부 회계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중 14개의 풍동은 1970년 이전에 건설되었습니다. 풍동은 항공기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동을 통해 열관리 테스트, 무기 성능 테스트, 그리고 공기역학적 압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풍동이 18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설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마하 30까지 속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JF-22 풍동이라는 극초음속 풍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8m, 즉 26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개의 풍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5m, 즉 16피트를 넘지 않는 유럽과 미국의 풍동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엑시오스가 2025년 말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주요 경쟁국들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에로우가 부활한 주된 이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실패했지만 취소 시점에 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이후 개발된 기술과 수정이 적용되면 에로우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존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는 것이 공군의 무기고에서 에로우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또한 에로우 미사일은 한 발당 1,500만 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 육군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 기당 4,100만 달러로 다크이글 한 기 가격이면 에로우 거의 3발값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로우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약 이 무기가 정말로 완성되고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펜타곤이 실패한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27년에 핵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로우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